안녕하세요. 강추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두 달에 걸쳐서 이 프리베나라고 하는 13가 폐렴국인 백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사건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프리베나에 대한 등재 특허가 두 개가 있고요. 이 등재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또 그 관련된 사건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효 사건과 별도로 이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 침해 사건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오늘은 이 무효 사건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뭐 우리 회사는 백신 안 하는데 아니 나는 별로 백신에 관심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사건의 어떤 기본적인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무효 사건은 뭐 일반적인 무효 사건하고 별로 차이는 없지만 이 국내에서 어, 국내 제약사가 러시아의 어떤 제약사에 이걸 수출했을 때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완성된 백신이 아니라 완성되기 전 단계에 수출했는데 그게 과연 침해냐 또 이게 과연 어떤 연구 또는 시험에 해당돼서 특허 침해가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이 국가 간의 어떤 제품의 이동에 따른 특허 침해 문제라는 아주 특이한 사례로 처음 나온 사건이라서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뭐 어떤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 생산해서 그냥 수출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우의 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꼭 뭐 백신이라는 뭐 기술적 특징을 빼더라도 그런 국가 간의 제품이 이동이 됐을 때 특허 침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백신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이해할 정도의 기본적인 설명들을 제가 먼저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여기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 우리나라 내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요 13가 폐렴균 백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 특허가 두 개가 있는데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가 제형 특허에 관한 게 하나 있었고 조성 특허에 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조성 특허가 먼저 출원해서 먼저 등록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제형 특허를 별도로 또 출원했다가 특허를 받은 이런 경우인데 이 두 개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사가 이 13가 백신에 대한 제네릭을 만들려고 하니 이 특허가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이 두 개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조성 특허, 먼저 출원된 조성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심판에서 성공하지는 못했고, 요 나중에 출원돼서 추가로 등록된 제형 특허에 대해서 무효에 대해서 이제 무효가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직 조성 특허가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한국 제네사,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요 13가 다가 백신이니까 뭐 여러 개의 그 항원에 대한 것들 다 섞여 있는 이런 백신에 대한 원액 각각을 제조를 하고 또 완성 백신도 만들어서 이걸 러시아 있는 제넥사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뭐 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비용을 받기는 받았겠지만 라이센스 계약에 입조한 건 받았겠지만 어찌됐건 이 원액과 이 최종적인 완성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원액과 완성된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이 러시아의 제넥사 여기 지금 러시아 국기인데 이 러시아 제네릭사는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된 이 완성 백신을 가지고 이건 나라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러시아 영 내에서 러시아 국가 내에서 러시아의 품목허가 취득을 하기 위한 비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상업적 판매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 특허권자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국내 제넥사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또 무역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수출 막아달라. 이게 침해 소송 말고 이게 산업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소를 하게 되면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 무역위원회 제소도 하고 특허 침해 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면 이 두 개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 대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무효 심판에 대해서 왜 하나는 무효가 되고 하나는 무효가 되지 않았는지 요게 이제 이번 달에 설명드릴 내용이고 이제 다음 달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제약사가 다른 나라 제약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이걸 무상으로 러시아의 제네릭사에 제공을 했고 러시아의 제네릭사는
이렇게 제공받은 이 완성 백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런 임상시험이나 이런 허가받는 절차를 진행했을 때 과연 이 행위가 이 우리나라 제넥사가 백신 원액이나 완성 백신을 제조해서 또 이렇게 무상으로 수출을 한 이 행위가 과연 특허 침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의 판단도 직접 침해가 있고 간접 침해가 있고 또 여기서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업적 판매가 아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허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 연구 또는 시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까지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사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백신이긴 하지만 이게 일반 의약품의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그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은 이 한국 제네릭사의 행위, 즉 여기 이 완성 백신을 제조하거나 이 완성 백신 제조의 원료가 되는 요 13개의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요 제조한 행위가 과연 이 특허 13가 다카 백신에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는 이 조성 특허를 침해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쟁점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여기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받고 수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이 무상으로 제공을 받은 러시아 제넥사는 우리나라 영내가 아니라, 한국 영내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했는데, 이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이 임상시험이 과연 특허법에 규정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느냐, 이 두 개가 크게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판결문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판단 내용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근데 오늘은 먼저 이런 침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특허가 무효 심판이 걸려서 하나는 무효가 되고 하나는 무효가 되지 않은 이 상황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걸 전제로 해서 이런 식의 그 수출이나 무상 또 임상 시험을 이 러시아에서 한 게 과연 침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 특허의 무효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달에는 이 침해 여부에 대한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안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허권자는 와이어스 LLC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사예요. 이 특허권자는 이제 특허 도전을 받았고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무효위원회에 제소를 한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상대방, 무효 심판을 청구했던 사람, 그리고 특허 침해 소송의 피고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국내사예요. 자, 먼저 이 두 개의 특허가 있는데, 하나는 제형 특허고 하나는 조성 특허입니다. 이게 먼저 번호를 보면 특허 번호가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출원됐고 이게 나중에 특허가 출원된 거예요. 근데 이 제형 특허에 대해서는 심판원에서 무효라고 심결이 났고, 이 무효 심결에 대해서 이 와이어스가 항소나 대법원 상고를 당연히 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무효가 확정이 됐어요. 이 특허는 무효가 된 거죠. 제형 특허는. 그런데 조성 특허에 대해서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따 기사에 보면 뭐 다른 데도 무효 심판을 몇 군데 청구를 했는데 그 무효 심판이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효 심판이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특허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허법원에 항소도 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졌어요. 그래서 이 조성 특허는 현재 유효하게 남아있는 특허가 돼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런 침해 소송이나 라이센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먼저 용어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게 13가 다가 백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3가 다른 항원 13가지의 다른 항원에 대한 폐렴구균 혈청형에 대해서 13종 원액이라는 거는 이 혈청형에 대한 다당류와 단백질 접합되어 있는 그 원액이에요. 그리고 최종 원액은 뭐냐 하면 이 13종 원액이 각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3가지가. 이거를 재형화를 거쳐서 인체에 투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원액, 그러니까 요 13개의 원액을 합친 게 되겠죠. 이게 최종 원액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프리필드 시리인지나 바이알에 주입한 완전히 만들어진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완성 백신이에요. 이게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개념을 좀 용어로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3종 원액은 각각의 칵테일 섞기 전에 최종 원액은 칵테일 한 거고 이 완성 백신은 그 칵테일을 예쁜 잔에 담아 놓은 게 이제 완성 백신이 된 거죠. 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러시아의 나노렉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회사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허가를 받은,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이 완성 백신의 생산 기술을 이전한다. 기술 이전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이고, 두 번째, 러시아에서 이 13종 원액 완성 백신 제조하는 것을 허락한다. 뭐 기술 이전을 했으니까 그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을 허락한다. 세 번째, 그리고 기술 이전 공급 단계, 그리고 임상이나 비임상 시험 단계, 그리고 상업력 이런 단계에 걸쳐서 요 13종 원액과 완성 백신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고, 이 러시아의 나노렉이라고 하는 회사는 초기 단계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무상으로 수출한 원액과 이 완성 백신을 가지고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비임상 시험을 실시를 했고, 아직 제조 판매를 한 거는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판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만 한 상태에서 특허권자가 이 조성 특허, 유효하게 남아있는 1298053이라는 이 특허를 기초로 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건 특허 침해다. 제품 폐기하고 가집행도 가능하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침해라고 판단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판결에 불복해서 특허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결론이 뒤집어졌어요. 침해가 아니다. 또 대법원에 가서도 최종적으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단 이 내용과 이 특허 무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달에는 이 무효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달에 이 침해 판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기사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09년이죠. 2009년에 와이어스가 프리베나 신제형 FDA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게 소위 프리베나 13이라는 이 기존에는 7가만 백신이 있었는데 여기에 6개의 혈청을 새로 추가해서 총 13개의 혈청형에 대한 프리베나 새로운 제형에 대한 FDA 허가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2009년에 처음 떴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FDA에 이제 승인이 났다. 프리베나 13이라고 하는 이 백신이.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난 기사를 보면 요부터 3년 뒤죠. 자, 프리베나 13이 FDA 허가 신청에서 허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류모 23이라고 하는 것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요 13가와 23가 요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백신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요 2013년 당시, 지금부터 13년 전에는 요 13가와 23가 백신에 대해서 서로 이 경쟁 제품 흠집 내기, 개원과 뭐 이런 효능 비교,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을 대상으로 두 개 회사가 굉장히 싸웠다는 거예요. 이때 23가, 13가 백신을 가지고 나서. 자, 2013년에 이제 SK 케미칼이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전신이에요. SK 케미칼이 무효 심판을 제기를 이제 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효 심판 제기를 한 거죠. 자, 2015년 6월 11일자 기사를 보면 파이자가 이 프리베나 13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심판원에 제기된 거에서 이제 조성물 특허에서 아까 조성 특허에서 이제 파이자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자가 왜 나오냐? 특허권자는 와이어스인데 이게 등재하고 허가받은 게 파이자가 받았어요. 우리나라 파이자, 한국 파이자. 그래서 이제 파이자가 이걸 발표를 하게 된 거고. 자, 2017년 11월 기사를 보면 SK케미칼 이 폐렴 구균 백신 스카이 뉴모 이게 이제 프리베나 13의 제네릭 의약품을 SK케미칼이 만들었던 건데 발매가 좌절이 됐다. 왜? 여기 심판원에서 졌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근데 2017년엔 특허 법원에서 또 졌다고 난 거예요. 자, SK케미칼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카이 뉴모 프리베나 13의 제네릭이 특허 소송에서 특허 심판원에서 패하고 2015년에 2017년엔 특허 법원에서 패해서 사실상 판매가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자, 마지막에 2017년 기사를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 뭐 뉴스에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특허 유지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국경이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제 뭐 좀 인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특허가 좀 무효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런 반발이 있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제가 특허청 과장 시절인데 식약처 과장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왜 특허청에서, 이거 제가 심판한 것도 아닌데도 식약처 입장은 어땠냐면, 아니 이거 왜 특허 무효를 안 시켜가지고 이 백신이 좀 자유롭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는 길을 막았느냐. 근데 사실 특허청 입장에서는 그건 뭐 그런 정책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특허 무효 아닌 거를 그냥 그런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무조건 무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식약처나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 프리베나 13이라는 이 특허가 무효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따가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이 식약처나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효과가 좋아요. 프리베나 13이 기존에 나왔던 다른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백신이긴 확실해요. 근데 이제 특허가 유지되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보급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식약처하고 국경 없는 의사에서는 굉장히 그런 불만을 얘기했던 거죠. 자, 2019년에 단단한 프리베나 13, SK, LG, MSD 특허 도전 실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K케미칼뿐만 아니라 LG화학, MSD까지도 특허 무효 심판을 냈는데, 이 MSD는 다국적 제약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은 이 회사들도 이 제형 특허는 모르겠는데 이 조성 특허에서는 다 무효를 못 시켰어요. 자, 그래서 2020년 1월 기사를 보면 SK 이제 케미칼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독립된 기업으로 나왔으니까.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프리베나 제형 특허 회피는 성공했지만 이 조성 특허가 남아서 이제 출시를 못하고 2026년 4월 출시 가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2026년 3월이니까. 자, 이 특허 때문에 결국은 제형은 회피는 했지만 조성 특허 때문에 이 출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기사가 2020년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백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백신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배경기술처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백신은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집니다. 1세대는 약효과나 불활성화 백신인데 이게 흔히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생물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 파스테르가 했던 그 백신이에요. 파스테르가 했던 백신. 그리고 3세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뭐 DNA 백신이다, 뭐 mRNA 백신이다 하는 이런 백신이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리베나 13은 뭐냐면 다당류 및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2세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폐렴규균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세균은 아니에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2세대 이 폐렴구균의 세포막에 있는 이 다당류를 찾아내서 그것하고 단백질하고 결합을 시킨 이 균의 세포막에 있는 다당류를 항원으로 사용해서 면역을 키워서 이제 백신으로서 역할을 나타내는 이런 게 바로 이 프리베나 13, 이 폐렴규균 백신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자,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면역 증강제라는 게 있어요. 그냥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있던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세균의 항원을 미량을 투여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했고 나중에 실제 그 폐렴균이 들어왔을 때 그 생성된 면역에 의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병에 안 걸리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백신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이 폐렴균의 그 세포막에 있는 일부 다당류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일종의 항원이 되는 건데 거기에 보조적인 우리가 의약품 정제 만들 때도 주성분이 있고 거기 첨가제들 있잖아요. 뭐 스타치나 뭐 부형제나 아니면 뭐 결합제나 뭐 여러 가지 활택제나 이런 거를 추가로 넣는 것처럼 이 백신을 만들 때도 백신의 주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항원에 대한 거를 빼고 추가로 면역 증강제라는 걸 같이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정제를 만들 때 주성분 말고 다른
뭐 희석제, 결합제, 부용제 넣는 거하고 붕해제 넣는 거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 추가적인 첨가제. 그걸 소위 어주번트 면역 증강제라고 하는데 백신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이 백신의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소위 면역 증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증강제는 백신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 이뮤노제너시티, 면역 원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면역 증강제만 있다고 백신이 효과를 하는 건 아니고, 백신의 역할을 하려면 원래 그 항원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면역 증강제를 넣게 되면 그 백신의 뭐 효력이 더 높아져서 접종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이런 경우에 충분히 면역 반응이 유도가 안 되는데 이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면역 반응 유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뭐 당연히 첨가를 해야 되겠죠. 백신을 만들 때. 근데 이런 면역 증강제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뭐 백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니까. 그 중에 여기 맨 위에 있는 알루미늄염, 요 수산알루민이라든지 인산알루민 이런 것들이 이미 백신에 이 애주번트로 많이 사용되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정제 주성분이 있으면 다른 첨가제들 뭐 스타치나 마니토리나 이런 거 쓰는 거하고 똑같이 백신 만들면 면역 증강제로 알루미늄 써는 거, 알루미늄 염을 쓴다. 이건 흔히 알려져 있는 뭐 공지 기술인 거죠. 자, 그러면 대상 그 균인, 그 면역 규균, 뭐 폐렴 구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지금 좌측 상단에 나온 요 지금 보시는 게 스타필로코쿠스 뉴모니아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이런 폐렴 구균인데 이 폐렴 구균은 평상시에 이게 정상인의 이 상기도나 코 안에 이미 상주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입술 부르트는 이 헐피스도 저 바이러스가 있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이렇게 물집이 나오는 것처럼 이 폐렴균 같은 경우도 호흡기에 이미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인체의 면역이 약화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폐렴이나 수막염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이게 심하면 수막염이나 관절염이나 복막염 가지고 사망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균이에요. 그리고 이 신고 현황을 보면 주로 영유아나 이 10세 이하의 영유아나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저 병원에 계시다가 이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이 폐렴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폐렴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영유아나 특히 이 지금 뭐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신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별거 아닌 폐렴균에 감염이 될 경우에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다른 질병을 같이 합병증으로 일으켜서 사망이 이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균에 대한 그 백신은 주로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맞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폐렴구균 백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폐렴규균 세포막에 있는 그 다당질을 가지고 그걸 항원해서 만든 이런 백신이 있고 그냥 다당질 자체를 가진 백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23가 백신이에요. 23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 폐렴규균의 구균의 다당질에다가 단백질을 접합한 백신이에요. 요게 이제 프리베나 13인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13가지고 여기 23가지면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이 23가지에 대한 혈청형을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종류의 폐렴 구균을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비싸요. 이거는 그냥 다당질만 있는 거고 이거는 다당질에다가 단백질을 결합한 거예요. 그 차이인데 실제 성분의 차이로 보면 그리고 이건 10가지하고 13개밖에 안 되는데 이 23가 백신보다 이 13가 백신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뭐 기사에서 막 싸웠다라고 하는 게 23가 백신 나온 MSD하고 요 파이자하고 둘이 막 병원 의사들 대상으로 싸웠던 건데 이쪽이 승리를 했죠. 프리베나 13이.
자, 이 13가 15가인 단백질과 접합된 백신과 그냥 다당질인 백신과 23가인 요 두 개의 어떤 차이를 보면 예방 가능한 혈청의 숫자로 보면 얘가 더 많아요. 그냥 다당질 백신이.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다당질 백신과 다당질의 단백질이 결합된 단백결합 백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다당질만 있는 그 백신은 면역 기억 반응이 유도되지 않아요. 항체 형성은 80%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 지금 이 13가 프리베나는 면역 기억 반응을 유도를 해서 이 폐렴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를 보면 이 다당질 백신의 경우는 예방 효과가 일관되지 않지만 이 단백질 그 다당질에다가 단백질이 결합된 요 프리베나 13 같은 경우는 폐렴을 45% 정도 예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가고 이거는 지금 그냥 노인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무상 접종을 해줘요.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당질만 있는 다당질 백신보다 그 다당질에 단백질이 결합된 이 프리베나 13 같은 백신이 훨씬 더 효과가 우수하겠죠. 자, 그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23가지만 그 혈청형은 23가지만 다당질 백신은 여러분이 면역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다당질은 그냥 B세포에만 작용을 해요. B셀에만 작용을 해서 이 T셀의 비의존성이라서 B세포만 작용을 하니까 면역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B셀만 자극하니까 면역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 접합 백신의 같은 경우는 다당질 항원에다가 이거를 운반하는 캐리어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바로 이 단백 접합 백신인데 이 단백 접합 백신은 아까 다당질 항원은 B셀에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B셀에만. 근데 이 단백 접합 백신은 B셀뿐만 아니라 T셀에도 작용을 해서 이거와 관련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면역 기억을 하는 기능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면역 유지하고 이게 영유아하고 노인한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실제 혈청형은 얘는 13개밖에 안 되고 얘는 23개라고 해도 이 다당질 백신보다는 이 T셀에 더 작용해서 면역을 기억하는 이 작용을 갖는 이 13가 단백질 결합 이 백신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만성질환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게 이 면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T셀에 작용해서 이 면역 기억이 있어서 장기적인 면역이 유지되는 이 13가 백신, 프리베나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 23가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이런 형태로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우수한 거죠. 기술은 얘가 더 우수한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이유는 요 23가는 다당질 항원만을 그냥 쓰는 거고 요 단백 접합 백신은 다당질 항원에다가 캐리어 단백질을 결합해서 단백 접합 백신 형태로 하다 보니 이 형태로 하다 보면 B세포가 아닌 T셀에 작용해서 이걸 기억을 하는 면역을 기억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건. 자, 한 가지 이 특허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 CIES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단백 결합 이 백신을 13가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이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박테리아 패소젠 요게 그 폐렴 구균이겠죠. 폐렴 구균의 요 세포막에 있는 요거를 분리를 해냅니다. 퓨리피케이션을 해내요. 그럼 요 다당질 부분하고 여기 리피드가 붙어 있는데 요 폴리사카라이드 엔티젠 항원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낸 다음에 여기에 캐리어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이걸 정제해서 이 다당질 요 폐렴규균 세포막에 있는 요 다당질 부분에다가 요 캐리어 프로테인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13가 백신 원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요 다당질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요게 항원이 뭐 A형, B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만 붙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 캐리어 프로테인에다가 여기다 13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3개를. 13개를 붙이게 되면 요 다당류 13개를 여기에 붙이게 되면 이 다당류들 사이에 상호 간섭이 일어날 위험이 있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면역 간섭 현상.
Carrier Induced Epitope Suppress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CIES라고 하고, 요 면역 간섭 현상은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캐리어 프로테인에 복합 백신이나 결합 백신에서 동일한 캐리어 단백질을 공유할 때 발생하는 면역 반응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런 면역 간섭 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개의 캐리어 프로테인에 13개의 다당류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충분히 간섭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발생 원인은 이 혼합 백신을 접종할 때 항원들,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요 항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면역반응이 증강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여러 항원을 한꺼번에 이 캐리어 프로테인에다가 접종을 하게 되면 이게 간섭에 의해서 면역반응이 억제되거나 또는 심한 경우는 낮아지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캐리어 단백질, 이 특허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CRM197이라고 하는, 이게 많이 사용되는 요 하늘색으로 표현된 요 캐리어 단백질인데, 여기에 서로 다른 다당류 항원이 동일한 요 캐리어 단백질에 결합을 하다 보면 뭐 그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시도가 됐던 게 요 캐리어 단백질을 멀티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 개의 캐리어 단백질을 혼용해서 하는 방법, 또는 항원의 비율,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그 다당류를 이게 조절해서 요걸 최적화해서 그런 억제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 특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백신에 대한 뭐 기본적인 지식들이에요.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프리베나 13 두 개의 무효 사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식약처의 프리베나 13 이걸 갖고 등재된 특허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요 9번과 10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문제가 되는 1514847 그리고 1298053인데, 이건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죠. 존속 기간은 아직 2027년이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건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존속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빨간색이다. 이건 무효 심판이 걸려서 무효가 됐구나. 자, 이게 제형 특허에 관한 거고, SKC가 아니라 바이오사이언스인데, SK케미칼이 처음에 그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특허 심판원이 무효라고 심결을 했고, 특허권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무효가 확정이 됐어요. 저 아래에 있는 특허, 요거는 조성 특허예요. 아직 살아남은 특허. 다음 달에 설명드릴 특허 침해 소송에 뭐 근거가 됐던 특허가 바로 요 특허인데, 요것도 똑같이 SKC가 무효 심판을 걸었지만 무효를 못 시켰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효가 아니다, 유효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무효 심판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재 특허의 차이점을 보면 이 제형 특허, 무효가 된 제형 특허고,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은 조성 특허인데, 이 무효가 된 제형 특허의 구성 성분을 가만히 보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성된 제형이에요. 그런데 식염수용액, pH 완충된 식염수용액, 두 번째는 폴리솔베이트 80, 계면활성제죠. 그리고 3번이 소위 말해서 그 혈청형들이에요. 혈청형 그 다당류들. 그리고 이 다당류가 어디에 결합되어 있냐? CRM197, 아까 CRM197이 캐리어 프로테인, 결합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혈청형 4, 혈청형 6B, 9V, 14, 18C 이렇게 13개의 혈청형이 CRM197이라고 하는 하나의 캐리어 단백질에 결합해 있는 이런 페리엄규균 다당류 단백질 접합체가 세 번째 구성 성분이에요. 13개의 이 페리엄규균의 다당류가 CRM197이라고 하는 캐리어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네 번째가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요거 아까 면역 증강제로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성 성분이 이거 세 번째 거만 하나의 CRM197이라고 하는 캐리어 단백질에 13개의 페리엄규균 항원 다당류와 결합된 것이고, 나머지는 식염수, 계면활성제, 그리고 면역 증강제로 흔히 쓰이던 알루미늄 포스페이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자, 조성특허 같은 경우 보면 13개의 다른 이게 먼저 출원됐고 이게 나중에 출원됐어요. 13개의 다른 다당류 단백질 접합제, 이 C라 세 번째 거 이걸 포함하고, 자, 이 현막 다당류를 포함하는데, 페리온균,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아의 요 다당류를 포함하는데, 요 혈청형 13개로부터 제공되는 13가 면역 원성 조성물. 그러니까 이 자체는 조성물 특허고, 이 두 번째 제형 특허는 이 조성물에 뭐 식염수하고 폴리솔베이트하고 알루미늄 포스페이트라는 요거 가한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먼저 출원돼서 요게 나중에 여기 보면 출원일이 이건 2006년이고 이건 2007년이잖아요. 자, 이렇게 기술적 구성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특허 무효가 안 됐고 얘는 무효가 됐습니다. 자, 이제 왜 무효가 됐고 왜 무효가 안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형 특허 1514847의 청구범위 보시면 아까 설명처럼 pH 완충된 식염수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폴리솔베이트 80,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이건 일반적인 거고, 여기에 사실은 항원이 요 CRM197 폴리펩타이드, 이게 캐리어 프로테인이에요. 여기에 13개의 다당류가 붙어 있는 거예요. 13개. 이게 아까 닥카 백신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 특징이 메인 주성분이 이거고, 나머지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식염수, 계면활성제, 안정화시키는 거, 여러분이 그냥 보기에도 이게 만약에 알려져 있다면 이게 메인이겠죠. 이 CRM 폴리펩티드 알려져 있다면 뭐 이 제형으로서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선행 기술이 4개가 제시가 됐는데, 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선행 기술로 이 비계도성 발명 1, 요거 심결로 끝났기 때문에 심판원에서 사용된 선행 기술 비계도성 발명 1에 보면 여기 알루미늄 면역 보조제, 면역 증강제, 그러니까 알루미늄 에주번트하고 히스티딘, 요걸로 구성된 백신이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용기에 흡착되는 걸 감소시키, 계면활성제니까, 요 폴리솔베이트 82. 여기 보면 알루미늄염을 면역 보조제로 쓴 거, 그리고 흡착 방지를 위해서 폴리솔베이트라는 계면활성제를 쓴 이 백신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요 내용 중에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요 면역 증강제가 항원, 아까 폐렴균에 여러 가지 항원 13개 있었잖아요. 그 항원과 CRM197이 이게 캐리어 단백질이잖아요. 요거 결합제의 흡착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비계성 발명 1에. 그러니까 비계성 발명 1에 알루미늄하고 폴리솔베이트 그리고 흡착 방지라고 하는 거는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비계성 발명 2를 보면 이건 재밌는 게 아일랜드 환경청의 어떤 조사관이 그 이사회 임원한테 발송한 이메일 보고서예요. 이메일 보고서인데 아마 아일랜드의 이 와이어스가 이 프리베나 13 공장을 짓기 위한 어떤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거를 아마 받았나 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를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되어졌는데, 이 이메일 보고서에 보면 이 프리베나의 원료가 이 원료 운반체 단백 CRM 여기에 정제된 혈청형 다당류를 수입하고, 이 제조 공정은 프리베나가 폐렴균 단백 접합 7가, 9가 또는 13가 백신으로 제조된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고, 모든 생산 제품은 뭐 이렇게 제조된다. 그러니까 이 이메일 보고서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 이제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비기등성 발명 3에는 국립보건원 임상시험 정보가 기재된, 이게 clinicaltrial.gov라고 아주 유명한 사이트인데, 이 임상시험 정보가 이 13가 백신, 이 프리베나의 임상시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13종의 혈청형이 이렇게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3종의 혈청형을 가지고 안전성, 세이프티하고 이뮤노제너시티하고 평가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 비기등성 발명 4를 보면 일종의 포스터, 학회 포스터인데, 여기에 건강한 성인에서 이 13가 접합 백신의 세이프티하고 요 실험 결과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사실. 학회 발표 초록인데, 여기 보면 이 1, 3, 4, 5, 요 13개의 혈청형에 대한 13가 폐렴균 다당체 접합, 단백질 접합 백신, 요게 두 차례 임상 일상에서 승인된 23가, 아까 23가하고 13가의 차이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보다 13가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건 단백 결합된 거니까. 얘는 그냥 다당류고.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그리고 더 우월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 이런 기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선행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심판에서 판단을 이제 했습니다. 자, 먼저 구성 1에 대해서 CRM197이라고 하는 이 캐리어 단백질에 결합된 13종의 다당류 이거와 관련해서 판단을 했는데 심판원에서는 자, 이 구성 1은 요 캐리어 단백질의 요 13개의 이 다당류가 결합된 거다. 그런데 이 비계도상 발명 2, 아까 아일랜드 환경청 조사한 이메일 보고서, 그리고 프리비나 13에 대한 NH 임상시험 정보,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와 있는 학회 초록. 아니 이것들을 다 보면 이 비계도상 발명 2부터 2, 3, 4, 요 기재 내용을 보면 각각의 혈청형 모두에 대해서 유효한 면역 원성을 나타내는 폐렴균 다당체 접합제를 제조하는 구성이 뭐 충분히 도출할 수 있잖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또 1, 3, 4, 5 이렇게 13개의 혈청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게 효과가 뭐 기존에 있던 뉴모박스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우월하다 이런 기재도 있고 또 제조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걸 뽑아내는 이거를 도출하는데 구성의 곤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구성 면역 보조제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비교성 발명 1에 기재도 돼 있고 또 세 번째 구성 완충액 이 완충액도 비교성 발명 1에 보면 여기 구체적인 실시에 이런 히스티딘 버퍼하고 연마나트륨 포함하는 pH 7.2 버퍼의 접합 백신 단백질 접합 여기 또 캐리어 프로테인 CRM197이라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역시 비교성 발명 1에 공지된 것이고 계면활성제나 이거 제형 이거 관련해서도 비교성 발명 1에 보면 이 계면활성제에 대한 기재도 있고 또 이거에서 안정한다는 기재도 있으니 이 구성들이 다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왜냐하면 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 단순한 조합에 불과한 것이니까. 자, 그럼 효과와 관련해서 특허권자는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냐면 기존에 이 13가 그 폴리펩타이드를 13가 그 다당류를 이 CRM197이라고 하는 단백질 캐리어 프로테인에다 접합해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게 알루미늄 염에 합착되지 않은 유리 접합제가 이 실리콘 오일과 반응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자기네들이 규명을 했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솔베이트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밝혔으니까 이게 현저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이건 네가 지금 만들어낸 말이지. 사실 단백질하고 실리콘 오일 이게 프리필드 시리즈 같은 데 보면 그 안에 오일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이 우선권 주장이 전에 허가를 받은 7가 백신에도 보면 잘 흔들어서 100세계 휜타경이 나와야 쓴다라고 이런 기재도 있는 거를 보면 또 더더군다나 알루미늄 포스페이트라는 거 이거 면역 원성 증강시키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거예요. 이 알루미늄 포스페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실리콘 오일,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이 문제, 응지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효과니까 이거는 현저한 효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 안 되고 효과 현정성도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제형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다.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제형 특허는 이렇게 무효가 됐는데 조성 특허의 경우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무효가 아니라고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다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왜? 이거보다 먼저 출원된 거기도 하고 증거들이 조금 달리 해석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조성 특허의 개요를 보면 청구 범위가 아까보다는 좀 더 단촐한데 이 제형 특허에 비해선 13개의 다른 다당류 단백질 접합체 그리고 이 캐리어 단백질이 CRM197이라는 거에 이제 접합된 이런 거고 요 현막 다당류가 1, 3, 4, 5, 6, 7 이런 13개의 현막 다당류고 이런 걸 포함하는 13가 면역 원성 조성물. 그러니까 면역 원성 조성물은 다른 말로 하면 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법원에서 정리한 쟁점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신규성이 부정되느냐, 진보성이 부정되느냐, 명세서 기재불비의 사유가 있느냐라는 건데 명세서 기재불비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주요 쟁점이 됐던 게 신규성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신규성하고 진보성에 대한 어떤 특허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허 부분에서 이 조성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된 거에 신규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자, 원고 측에서,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주장을 한 건데, 선행 발명 1-1하고 1-2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선행 발명 1-1과 관련해서는 여기 뭐 어떤 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 CRM197 캐리어 단백질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7개의 혈청형이 7가 백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7가 폐렴균 접합 백신을 게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행 발명 1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 아직 상업화는 되지 않았지만 매우 발전된 연구 단계에서 7가 백신에 국가를 추가한 9가, 11가, 13가 백신이 여기 게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매우 발전된 연구 단계라는 표현을 써 있는 요 13가 백신이 게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 동일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 선행 발명 1-2와 관련해서는 요거는 아까 아일랜드 환경청 이메일 보고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서는 진보성으로 부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신규성 주장의 근거로 한 거예요. 자, 이 아일랜드 환경청 보고서에 보면 이 13개의 혈청형, 그러니까 뭐 13개의 혈청형이 뭐 1, 3 어떻게 되는 구체적인 혈청형 넘버만 빠져 있지 13개라는 거는 게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우선권 주장을 당시에 13개의 혈청의 조합은 기술 상식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 신규성이 이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성에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기술자가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이 아일랜드 보고서에 보면 그냥 13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1, 3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혈청의 넘버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거는 기술 상식이다. 그러니 인식할 수 있으니 이거는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허법원에서는 아니다.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게 있을 수 있으니 잘 한번 보세요. 자, 특허법 판단은 선행발명 1-1과 관련해서 선행발명 1-1에 매우 발전된 단계에 있는 백신들로 요 13가 백신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 국가 백신, 요 국가 11가 13가 백신이 매우 발전된 단계라고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이 국가 백신은 구체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언급했는데 11가는 혈청형 추가로 인해 이 혈청형에 의한 감염 발생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는 가능성만 기재했고 또 13가 백신에 대해서는 추가된 혈청형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국가 11가 13가니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서술이 현저히 다르다는 거죠. 현저히 다르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일부의 매우 발전된 단계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이런 사정만으로 요 13가 백신이 이 선행 발명 1-1에 게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선행 발명 1-2와 관련해서는 특허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 백신 분야 발명은 이 제조 조건 같은 게 매우 정교하게 조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어떤 단순 혼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CRM197이라고 하는 이 캐리어 단백질에 접합된 이 13가 백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술적 정보가 전혀 게시됨이 없이 생산 공장 설립을 주면 이게 아까 아일랜드 환경 어떤 보고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3개 혈청형에 대한 구체적인 1, 3 어떻게 혈청형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13개라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특허법은 판단했느냐? 구체적인 기술적 정보가 게시됨이 없이 생산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단편적 내용만으로 이미 공개가 되어 이 공중에 이용하게 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인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기계장치에 관련된 건데 기계장치의 외형 사진만 갖고 이게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 아니 기계장치의 외부 사진만 가지고 내부에 어떤 구조가 되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거는 신규성이 부정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냥 13개 혈청형을 가지고 제조한다라고 하는 이 공장 건설 보고서 가지고 그 13개 혈청형이 1, 3, 6에 6B 뭐 이런 식의 혈청이라고 게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거 알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진보성 판단과 관련해서, 자, 좌측에 보시는 이제 대비표가 있는데, 특허 발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선행 발명 1-1이에요. 그리고 이 선행 발명 1-1은 어떤 논문에 나와 있는 리뷰 논문인데, 특허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이 특허 발명과 선행 발명 1-1의 차이점을 보면, 7가 접합 백신의 운반 단백질이 CRM197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CRM197. 여기 그 접합 캐리어 단백질이 그거만 게시되어 있을 뿐이고 9가, 11가, 13가 접합 백신은 각 혈청형과 접합되는 운반체에 대한 기재가 없다. 여기 보면 9 혈청형 백신, 11 혈청형, 13 혈청형 있긴 한데 여기 그냥 6A, 19A라는 항원에 대한 것만 있지 여기에 CRM197이라는 그 소위 캐리어 단백질에 대한 운반체가 없고 이 13개 혈청형 모두에 대해서 면역 원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이 기재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원 판단은 이 선행 발명 1-1의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통상 기록자가 아까 설명 제가 했죠. 면역 간섭 현상. 하나의 캐리어 단백질에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그 다당류가 붙게 되면 면역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알려져 있었고 또 단일 운반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런 면역 간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됐던 방법들이 이 캐리어 단백질을 여러 개 멀티로 쓰는 거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CRM197이라고 하는 하나의 캐리어 단백질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게 부정적 인식을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면 요 단일한 운반체로 CRM197이라는 캐리어 단백질을 선택을 했을 때 13개의 혈청형 모두에서 충분한 면역 원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단일한 운반체로 이 CRM197이라는 캐리어 단백질을 선택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의 곤란성이 이 1-1로부터 뭐 없다고. 그러니까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특허법원 판단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선행 발명 1에 있는 이 기재 내용만으로 이거를 바로 도출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네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자, 현저한 효과와 관련해서 이 닭가의 폐렴균 접합 백신일 경우에 면역 간섭 현상이 있다는 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닭가 접합 백신이라는 게 캐리어 단백질에 이 다당류를 여러 개를 붙이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13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당류 사이에 이 면역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널리 공지된 것이고 또 면역 간섭 현상의 우려 때문에 이게 캐리어 단백질을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캐리어 단백질을 쓰는 것들이 제한이 돼요. 이건 이미 알려져 있던 건데 또 이 CRM197이라는 이 특정의 캐리어 단백질에서도 면역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도 다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면역 간섭 현상의 원인이 현재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면역 원성이 이렇게 당연히 나올 것이라 예측도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들 아까 뭐 MSD나 LG화학 이런 데들도 보면 새로운 운반체 단백질이나 이종 인산의 단백질 이런 것들로도 해서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면역 억제, 면역 간섭 현상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단일 운반체 CRM197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캐리어 프로테인을 가지고 닭가 백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교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면역 간섭 현상을 극복을 하고 이런 우려와 단일 운반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이것들을 충분히 면역 원성이 확보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원은 이 특허 발명의 현저한 효과로 인정한 게 이 면역 원성의 심각한 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13개의 폐렴균 현망 다당류를 갖다가 하나의 CRM197이라는 캐리어 프로테인에 다 접합시켜서 전반적으로 높은 이 항체 활성 반응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더군다나 13개 혈청 모두에서 면역 원성을 이렇게 유지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현저한 효과다. 따라서 진보성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1-2와 관련해서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까 1-2가 뭐냐면 이 아일랜드 환경청의 그 조사관이 이사회에 보낸 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특허권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 선행발명 1-2는 그 어떤 결정 내리기 전에 조사관이 내부 보고서 아니냐. 이건 공지가 됐는지 여부도 불명하고 언제 공지됐는지 불명해서 선행발명 적격이 없다.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공장의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보고서일 뿐이지 이거 백신 개발자가 참고할 만한 기술 문서도 아니지 않느냐. 뭐 그거 충분히 수긍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백신 개발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선행 문헌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특허권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법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결론은 뭐냐면 이거 선행 문헌으로 쓸 수 있다. 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이유를 대면서 자, 선행 발명, 선행 기술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권 주장이 없다면 출원 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아니냐 이게 공지 여부의 기준이에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1번부터 5번의 이유 때문에 선행문헌 적격이 인정되고 또 이제 주장. 아니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니까 백신 개발자가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식할 수도 없는 문서 아니냐 하고 했지만 이 백신 연구 개발이 현실적으로 참고가 되는 기술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또 이걸 뭐 통상기술자 실제 참고 이거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문서라도 공지됐다면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했다가 아니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선행기술이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어떤 나중에 선행기술을 볼 때 이 지금 요 아일랜드 환경청 보고서가 하나의 어떤 재미있는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자, 특허법원이 이렇게 5개의 이유를 단 이유를 보면 한번 이 아일랜드 환경청 그 보고서가 실제 이 선행기술로 사용된 이유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자, 선행발명 1-2 보고서의 상단에 이렇게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03년 6월 10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1-2 보고서에 보면 아일랜드 환경청 위원회에 제출이 됐다라고 어디에 냈는지가 나와 있고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어 있고 이 초안에 의해서 공개 파일로 퍼블릭 파일로 날이 되었고 공개 서류처에 분류가 되었고 공공 파일에 모두 처리해졌다는 게 VX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표시에서 확인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출판이 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개 파일이 됐고 공공 파일에 저장됐다는 얘기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를 요 사실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면 아일랜드 일간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공고가 게시되다. 이거는 그 일반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왜 공고까지 냈잖아요. 이거에 대해 이의 신청 내라고. 자, 동그라미 5번 보면 지금 아일랜드 환경청은 이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소속 직원은 이 초안 결정에 또 오후 영업일 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도 제출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선행기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그게 어떤 해당 분야의 그 기술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느냐 놓여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 특허권자는 뭐 지모성 문제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행기술을 해당 안 된다고 막 주장을 했지만 특허법원은 선행기술에는 해당이 된다. 근데 이 뒷페이지가 뭐냐면 자, 선행기술로 해당이 되지만 내용을 비교해보니 진보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요 선행기술 적격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종종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선행 발명 아까 선행 기술을 인정을 했어요. 특허법원이 아일랜드 환경청의 이 이메일 보고서 이걸 갖고 해봐도 진보성은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자 선행 발명 1-2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이 이메일 보고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비클에 대한 대응 구성 없고 요 현막 다당류 혈청형 1345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구성이 없어요. 그냥 여기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폐렴균 백신, 프리벤하는 벌크 운반체 단백질, CRM 및 정제된 혈청의 형태로서 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 7구 또는 13가 백신으로 지조될 수 있다. 여기 1, 3, 4, 5 이 개별적인 혈청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인산나트륨 완충용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발명 1-2는 CRM197을 캐리어 프로테인으로 하는 13가 폐렴균 접합 백신 시기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요 어떤 혈청형에 대한 건지, 그리고 면역 원소는 어떻게 파악, 이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1-2로부터 설령 이게 선행 기술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기재된 대응 구성이 없으니까 이걸로부터 지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이번 달에는 이 프리베나 백신과 관련된 두 개의 특허, 그의 어떤 무효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 달에는 이 두 개의 특허 중에 유효하게 남아있는 그 조성물 특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침해 소송의 쟁점이 됐던 간접 침해, 직접 침해, 그리고 이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사용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